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선국투자 오후 증시, 오늘은 중국 이야기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리 증시 등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약세장에 돌입한 가운데 중국 증시는 나홀로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예컨대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4월 27일 저점 대비해서 지금 15% 정도 올라오면서 3,3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가 모멘텀이 부재한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훈풍이 될 수 있을지 진단을 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삼성증권의 전종규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중국에서 주요국의 코로나19로 인한 봉쇄가 해제되고 인플레 압력도 완화가 되면서 중국 증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시 측면에서 먼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참 보기 힘든 그런 모습이죠. 중국 시장이 다른 미국보다도 월등하게 좋은 성과를 냈던 것은 제 기억으로는 2015년 이후에 한 7년 만의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 시장이 그 다른 나라 선진국과는 다르게 혼자서만 나홀로 강세장을 보이는 이유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180도 달라진 정부 정책과 경기 사이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요, 중국은 상당한 긴축을 했고, 특별히 뭐 규제나 이런 것들이 되게 심각했었는데, 경기도 다운 사이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과 4월에 코로나 락다운이 있었습니다만, 코로나 락다운이 해소가 되면서 정부가 다른 나라와 달리 강력하게 부양을 하겠다는 의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2분기에 중국의 경기가 가장 먼저 리세션에 들어가면서 그래도 6월 이후에 하반기는 제일 먼저 경기를 바닥을 탈출하고 경기가 올라가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중국이 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 증시가 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준비율이라든지 그리고 기준금리를 좀 인하한 바가 있는데 15일 같은 경우에는 정책금리 MLF를 동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일에 LPR도 종결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 정책은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부양 정책이라고 하면 가장 큰 게 돈을 좀 풀고 금리를 인하하는 게 되게 중요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중국의 금리 인하는 상당히 조금 더딘 속도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어떤 영향이 있냐면 환율이 굉장히 달러 강세로 가면서 위안화가 또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하락을 하게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에 맞춰서 중국은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기가 상당히 좀 곤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다가 지난달에야 LPR 5년물짜리를 인하를 시작했고요. 아마 이번 달도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동결할 가능성이 큰데요. 다만 속도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하는 계속 할 거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위안화가 6.67에서 지금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다음 달부터는 금리 인하랑 기준율 인하가 다시 시작될 거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 금융정책, 금리 인하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다. 다음 달 기대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한데 일단 기존에는 인프라 조기 투자라든지 그리고 가전, 자동차 등 소비 부양책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젠가요? 이 리커창 총리 주재로 열린 상무회의에서 화폐 지나치게 찍어내지 않고 미래를 미리 당겨 쓰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시나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요. 최근 중국 시장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로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저께 발표된 리커창 총리의 15일 날 상무회의에서 과도한 부양을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보도가 되면서 시장은 상당히 좀 당황했던 게 사실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시진핑 주석과 리커창 주석의 요 부양 정책을 향하는 방법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부양 정책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한 하나의 그런 전략적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주가가 15%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면서 점점 시장에서는 더 강한 부양을 기대하게 되니까 너무 과도하게 부양에 대한 기대에 대해서는 좀 한번 차단해야 되겠다라는 정도이고요. 전체적인 취지는 적시적이고 강한 경기 부양을 하되 뭐 더 안 찍겠다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중국은 위급한 상황입니다. 8월 달에 있는 베이따이 회의 때까지는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계속 경기 부양을 올려나갈 텐데 대표적인 게 바로 금리 인하를 재개하는 게 다음 달부터 될 거고 그리고 인프라 투자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가전 소비 하향, 소비에 대한 부양 정책도 하반기 때는 강도 높게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오는 중국의 경기 부양의 강도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강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강하게 전망을 해주고 계시네요. 전략적 발언이었다라고 어제 발언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상무회의에서 나왔던 것이 민간 투자 활성화와 관련된 이야기였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촉진을 시킨다면 경기 부양에 또 도움이 되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원래 시진핑 주석의 작년까지의 스탠스는 국가 주도의 그런 정책이었거든요. 민간 기업에 대한 간섭이 강화가 되고 규제가 강화가 되고 뭐 이랬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민간 부분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건 조금 더 이렇게 민간 기업에 대한 배려가 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정부 주도로만 하다 보니까 정부의 부담이 되게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이 참여하는 뭐 PPP라든지 여러 가지 민간의 또 R&D 투자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조금 더 이렇게 부양의 효과를 높이겠다라는 그런 방법이라서 어느 쪽이라도 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면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 사실 지금으로서는 주요 도시들의 실업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 코로나 네. 이 팬데믹 당시에 2.3%에 못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섞인 예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예, 그건 참 전망이 어렵습니다. 중국 정부가 웬만하면 성장률 목표를 제시하면 다 믿어주거든요. 5.5% 성장률을 약속했습니다만 지금은 4.5% 정도가 시장에서의 컨센서스고 저희들은 그거보다 좀 낮게 나올 거라고는 보는데 최소한 2분기가 바닥으로 해서 3, 4분기에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대신에 그 기울기가 얼마만큼 코로나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것이냐, 경기 부양 강도가 높아질 거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인데 저희들은 3% 후반에서 4% 정도가 맞춰지지 않을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2의 관군제라고 불리는 6.18 쇼핑제가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에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걸 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궁금한데 예전 같으면 국내 화장품주 많이들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요즘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인기가 중국에서 예년만 못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18일도 중국에서는 좀 큰 인터넷 쇼핑에 대한 이제 페스티벌 같은 건데요. 기대할 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 중국의 인터넷,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 자체도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한 달 전부터 6.18 사전 예약을 받고는 있는데요. 바로 내일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부밍업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뭐 물류라든지 그 코로나 때문에 소비 활동이 좀 위축된 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 때 소비 활동에 비해서 한 9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다가도 한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브랜드가 조금 더 수요가 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티로더라든지 로레알처럼 글로벌 메이커들보다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예약 판매가 더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프리미엄 제품을 선호하는데 한국에 약간 사이에 낀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번 6월 18일의 효과는 오히려 실망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강한 경제정책이 나온다면은 그래도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섹터들은 있기 마련인데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정리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걸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6월부터 하반기 시장을 봤을 때 글로벌하게 선진국하고의 관계를 보면 긴축을 하다 보면 결국은 미국과 유럽이 경기가 상당히 하강할 거다, 리세션이 될 거다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부양을 잘 하면서 올리게 되면 하반기에 적어도 4% 5% 정도의 성장률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하고는 경제적 관계가 더 높기 때문에 미국보다도요.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돌파구를 보셔야 되겠죠. 중국이 인프라 투자 많이 하고 부동산에 대한 경기가 회복이 되면 클릭할들이 좋겠죠. 대표적인 철강주, 화학주 대표주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안 좋은 소매 판매 때문에 지금 지방 정부가 6월, 7월부터는 발벗고 자동차, 가전하양 이런 것들을 하게 될 텐데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그리고 IT 수요가 살아나니까 IT 밸류체인들, 반도체 포함한 모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거기에 2차 전지, 전기차 밸류체인 같은 경우도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쪽은 분명히 수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내 증시 어느 정도 말씀하신 것처럼 돌파구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증권의 전종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